자, 사채 써서라도 집을 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뭐 일종의 택지지구, 아주 미니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과천과 인덕원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들이 좀 들어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청약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약에 당첨되면은 사채를 쓸 겁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입주 단계 때 15억이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을 다 마련하든지 아니면 입주장 때 시세가 15억이 안 넘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때 한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입주 단계 때 가면은 은행에 가서 저 대출해 주세요. 그래요? 그 시세가 얼마인데요? 여기 시세 없는데요? 신축인데요? 그래요? 그럼 뭘로 하지? 야, 그럼 감정가로 해야 되겠다. 그럼 감정평가사들이 이 아파트를 14억 9천만 원입니다 라고 감정을 해주기만 하면 대출이 나와. 근데 이게 15억 1천만 원이다 라고 감정을 해버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사들이 나중에 14억 9천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무작정 그렇게 하기가 뭐한 게 주변에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인덕원도 있고 과천 기존의 단지들도 있는데 요 사이에 생겨요. 근데 인덕원도 지금 막 15억이네 16억이네 20억이네 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천 기존 단지들도 막 2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신축만 14억 9천이다? 아, 이건 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약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당첨돼도 문제인 거예요. 야, 이거 15억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잔금을 무슨 수로 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첨되고 생각합시다. 당첨되면은 사채라도 써가지고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채를 쓰면 대출을 해주긴 하거든요. 한 70%,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집을 사면 대출은 된다는 거예요. 이자가 엄청 높은 사채를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어떤 사람들은 뭐 달러 빚이라도 내가지고 이거 집 삽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한 생각들을 하는 걸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8억대에 지금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을 보면 아무리 봐도 16억이야.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면 이건 아무리 낮게 봐도 16억인데 조금 더 볼 수도 있어요. 완전 신축 이 미니 신도시니까 16억이 아니라 이건 20억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8억에 팔아. 그럼 이거는 사는 순간 8억 버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애 소득으로 8억의 돈을 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이걸 사는 순간 무조건 8억을 버는 이 판에서 내가 지금 사채를 쓸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대출이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사채를 쓰면 결국에 대출은 된단 말이죠. 그러면 8억을 벌 수 있다면 이자를 더 내는 거니까 결국에 이자를 내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사채 이자가 얼마냐? 뭐 여러분들 뭐 사채 얘기하니까 뭐 무슨 뭐 이자 30% 50%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채라는 거는 폭넓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P2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부업체 이런 곳들도 사채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이 이자가 뭐 평균적으로 10%, 뭐 조금 더 비싸면 뭐 12%, 평균적으로 10% 뭐 앞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은행이자 7%에서 한 10% 정도 더 내는 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죠. 야, 이거 8억을 버는 건데 당첨되면 8억 벌잖아. 근데 야, 이자가 좀 세긴 세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 우리 형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야, 15억 초과하는 거 대출 다 막아버리자. 그러면 이제 15억 초과하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겠지? 그러니까 대출을 막으면 집 사는 수요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 동생들이 사채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사채로 가네 얘네들이. 야, 너네들 잠깐만 와봐. 야, 너네들 잠깐 집합 좀 해라. 네, 형. 왜요? 야, 너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네? 뭐가요? 야, 내가 15억 초과하는 거 대출 막았잖아. 네.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요? 근데 니네 왜 사? 저요? 저 사채 써서 P2P 써서 살 건데요? 왜 도대체? 형 계산기 있어요, 집에? 나 집에 계산기 있는데? 그럼 형 계산기 들고 한번 두드려 봐. 형 계산기 들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예요.
뭐야? 잠깐만 나도 두드려 볼게. 야, 이거 괜찮네? 이거 8억의 시세 차익인데 이자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더 내는 거? 이거 어떻게 막지? 아씨. 동생들 벌써 막 인사하고 떠납니다. 형, 나 말리지 마. 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물론 수요가 줄긴 줄어요. 왜냐면 사채라는 거 쓰는 게 무서운 사람도 많으니까. P2P 이자 12%? 솔직히 못하겠다 라는 분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면은 이거 8억 버는 건데 이자 1억을 내도 이득인데 우선 하자라고 하면서 비싼 이자로 점점 사람들이 가는 거죠. 뭐 사채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금융권들 대출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카드사도 방문하고 뭐 보험사 뭐 이런 소위 이금융권들에다가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조금 자제합시다. 당부의 말을 좀 전한 게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좀 싼 이자에 안정적인 대출이 규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금융권, 이런 건 양반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개인 사금융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현금이 부족해가지고요. 중개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도 아예 없었던 케이스는 아닌데 거의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많아졌어요.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맞죠? 요즘 뭐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전세 끼고 집을 또 사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으니까. 근데 전세 낀 집을 살려니까 갭 차이는 엄청나고 집은 못 사겠어. 근데 누군가는 집을 또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집을 또 사야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돈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누구 돈을 빌릴까? 은행에서는 안 빌려주니까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저 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사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돈도 조금 있으니까 요즘에 뭐 다주택도 하기 힘들고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거 어때? 내가 어차피 거래 중개하는데 매도자분 신원 확실하시고 매수자분도 신원 확실하고 여기 돌아가는 사정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잡아버려요. 대출을 잡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거를 그냥 중개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팔고 싶은 사람은 있고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돈만 없는 거예요. 돈만. 근데 돈이 있는 중간에 쩐주가 낀 거잖아요. 중개사 쩐주가.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 서로 성립합니다. 이런 일종의 사금융 시장이 지금 많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중개사가 자기 중개비를 벌 목적도 있지만 이 불확실한 거에다가 이게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날릴 위험이 있는 거에다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안전한 케이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안전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내가 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자는 다르지만 기사에서는 15%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0%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물론 기간을 3년, 5년 쓰는 게 아니고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그 몇 달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중개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 분들도 요 돈이 없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수수료도 안 나오고 거래는 안 되고 답답하단 말이죠. 근데 중개사 분들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은퇴하시고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이자도 조금 받으면서 거래까지 성사시키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집주인은 불리할 거 있나요? 없죠. 왜냐면 집주인들이 보통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급하게 파는 경우들 아니면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나도 뭔가 사러 가는 경우들 집주인들도 지금 답답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집을 매각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들도 한결 낫죠.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이 어딘가에서 나올 구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집을 전세를 빼고 내가 실거주할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 확보가 되니까 서로 니즈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어차피 이럴 거면은 그냥 은행에서 빌려주면 되는 건데 왜 중개사한테 굳이 이자를 15%를 주게 하면서 이런 사금융 시장을 발달시키는 걸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수요가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사는 건 아니니까 괜히 이런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자를 과도하게 내면서 사게 되니까 이것도 또 부작용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개사한테 빌리는 거는 그나마 뭐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 집을 팔면서 집주인이 돈까지 빌려줘서 집을 사주세요. 21년 4월에 압구정동에 8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됐다 하면서 이거 난리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압구정동이 뭔 80억 아파트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100% 자전거래고 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 기억나세요? 자, 80억 신고가 압구정 아파트 결국 국세청 조사 통보됐다. 4월에 80억에 거래된 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의심스럽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매수자가 8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80억을 안 냈어요. 그리고 19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잡았냐? 매도자한테. 그러니까 집주인이 20억을 빌려줬어요. 아, 20억은 나중에 주셔도 돼. 그러니까 우선 60억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집을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지금 80억짜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은 커녕 뭐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20억 빌려줄게. 네? 뭐라고요? 내가 20억 빌려줄게. 그러니까 60억만 있으면 사실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한번 사볼까요? 그래서 뭐 이거 막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특히 이제 건설사 회장이 가지고 있었다. 반도건설 뭐 회장님의 집이다. 이거 뭐 명의가 뭐 법인 거다 해가지고 야, 이거 뭐 자기들끼리 가격 올린 거 아닌가요? 하면서 뭐 서울시에서 뭐 조사 들어간다 하고 뭐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속사정을 보면요. 15억 분당집 팔고 80억 압구정 아파트 샀다. 뭐 이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인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냐면 분당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아파트를 팔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30억에 샀대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54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압구정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집을 뭐 키울 생각이었든지 투자 목적이든지 뭔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야, 조금 더 큰 걸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54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데 내가 모은 돈을 다 따져봐도 60 몇 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80억짜리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0 몇 억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20억 근저당 잡고 내가 집 팔게 라고 한 거죠. 그럼 오케이. 자,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회장님이라고 칠게요. 이 회장님 입장에서 이걸 팔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안 팔고 싶었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팔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거래될 때가 압구정동에서 조합이 설립된다 이제. 근데 재건축 갑니다. 여기 평당 이제 1억이 아니라 평당 2억 갑니다. 막 이래가지고 매물이 막 급속도로 거래가 되고 매물이 잠김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는 거는 좋을 일이 아닌 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분들이 팔기 싫은데 팔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법인한테 종부세를 7.2%를 내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0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얼마겠어요? 그럼 이 공시가격의 7.2%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년 몇 억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집값이 뭐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종부세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유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겠죠? 뭐 정 실장 이거 보유세가 얼마 나와? 아, 저 회장님 이게 매년 한 3억 정도 나오겠습니다. 아, 그래? 3억이라. 그러면 10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금만 30억을 내야 되네? 아, 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내나? 아, 이거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세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인한테 특별부가세로 해가지고 또 한 20%씩 더 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10년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한 70% 날라가겠구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조합이 막 설립이 돼. 갑자기 재건축 실거주 2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구정 조합 설립되기 전에 빨리 집 사야겠다. 압구정에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재건축 뭐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서로 그냥 간만 보고 있었는데 재건축 아파트들 실거주 2년 하라고 하니까 압구정 이 거대한 공룡이 갑자기 조합을 설립하면서 저희 그럼 이제 재건축합니다. 막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있는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 조합이 설립되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세금을 3억씩 내고 있어야 돼.
세금 종부세를 계속 내야 돼요. 현실적으로 팔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자기 가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팔리지도 않는데 종부세는 막 계속 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냥 세금 3억 정도 계속 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재건축 돼도 뭐 문제일 겁니다. 아니 정 실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야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야 이거 벌어가지고 70% 다 내겠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야 그럼 이거 방법 없니? 저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조합 설립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5월 말 지나가면 종부세도 나옵니다. 지금 파셔야 돼요 회장님. 4월에 팔아야 됩니다. 4월밖엔 답이 없어요. 죽겠네 이거. 평당 2억 가는 건데 이거 아무리 못해도 한 120억에서 150억은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입지인데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어쩔 수 없습니다 회장님. 근데 거기서 갑자기 54억의 압구정 아파트를 팔기로 한 어떤 부부가 중개사를 온 거예요. 저희 한 54억 정도 있는데 아파트 좋은 매물 없어요? 중간에 중개업자가 있었겠죠? 이분들한테 딱 소개를 한 거예요. 아 저기 아파트 하나 괜찮은 거 있어. 아 그래요? 한번 보러 가죠? 갔더니 위치도 좋고 다 좋아. 평수도 너무 커. 딱 좋죠? 사고 싶어. 54억에 현금 있으니까 요거 사고 싶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돈이 없는데. 얼마나 모자르세요? 한 20억 모자릅니다. 아니 무슨 뭐 거래를 이렇게 하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그 중개사가 있었던 것 같아. 이 회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기 회장님 손님이 하나 오셨어요. 아 그래? 근데 뭐 얼마예요? 나는 80억에 팔 건데 뭐 얼마 있대요? 아 저기 60억밖에 없다는데요? 에? 아니 내가 지금 80억에 판다니까 뭔 60억밖에 없는 애가 뭐 우리 집을 어떻게 사? 이렇겠죠? 아니 그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봐. 회장님 이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20억의 근저당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회장님 뭐 어차피 뭐 20억 있으시나 없으시나 똑같으시잖아요. 뭐 그렇기는 하지. 근데 이 20억 모자라다고 이걸 안 팔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3억씩 막 계속 나오고 이제 조합 설립되면은 팔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이 20억 근저당 잡아주고 이자를 받는 건 어떨까요? 뭐 이거 없으셔도 아무 문제 없으시잖아. 그건 또 그러네. 그래서 이 회장님이 뭐 고민을 했겠죠. 이거 오르는 게 뻔히 보이기는 하는데 어쩔 수는 없다. 이거 괜히 세금 내다가 이거 남 좋은 일 시키겠구나 라고 해서 거래가 된 거다. 그래서 80억 팔린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탈탈 털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이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고 분명히 자전거래나 뭔가 불법성이 의심됩니다 해서 막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 그냥 일반인과 어떤 그냥 법인 물건의 그냥 거래다. 그냥 거래로 끝난 거죠. 뭐 별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압구정 아파트가 투기 현장이었다. 이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뒷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승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승자라는 사람들은 없어요. 80억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근저당 20억을 잡은 어떤 매수자가 있고 이 매수자는 이제 종부세를 엄청 내겠죠. 근데 이 부부는 그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거기 살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이 80억의 아파트를 판 이 회장님도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굳이 안 팔아도 되는데 야 세금을 70% 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고. 근데 이 중간에 뭐 은행이라도 있었으면 은행은 뭐 이자라도 좀 받았을 텐데 야 왜 우리는 이 판에 못 끼는 거야? 저기 뭐 정부가 하지 말래요. 야 그렇다고 저게 말이 돼? 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있어? 뭐 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는 뭐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좀 받았겠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단위가 너무 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막막하다는 느낌, 뭔가 막연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겠죠. 뭐 5억짜리 법인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7억짜리 8억짜리들 가지고 급매로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60억 80억이 아니고 6억 8억 뭐 3억 5억짜리들 아파트들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근저당 잡아가면서. 그럼 이런 게 식을 건가? 우리 형의 생각은 이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네들 지금 말 안 듣는데 규제를 더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냐면
신용대출을 지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제의 폭을 조금 더 세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신용대출을 뭐 1억 초과하게 되면은 뭐 규제에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안 된다. 이제는 그거 말고 연봉 이상 못 받게 해버리자. 아니 형 왜요? 아니면 이거 국민들이 이 동생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대출 규제를 계속 하는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막 집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용대출을 연봉 이상은 못 받게 해야겠어. 아니 형 그러면 난 집 어떻게 사라고? 지금 뭐 대출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나 연봉 한 2년치 대출해주면 안 돼? 내가 뭐 그거 이자를 못 내겠어. 대출을 못 갚겠어. 나 직업 탄탄한데. 안 돼. 연봉 이상은 못 받아. 라고 지금 또 가이드라인이 또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이 더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것이냐? 물론 수요가 조금 감소하겠죠. 당연히. 규제가 들어오면 무조건 수요가 감소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요는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요자들은 결국에 대출을 구하러 다닐 거고 돈을 구하러 다닐 텐데 어쩔 수 없죠. 이제 개인 사금융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중개사한테 빌리든 집주인한테 근저당 잡아서 이자를 주든 아니면 뭐 P2P를 가든 사채를 가든 어떻게든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안 살 거면 모르겠는데 괜한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